물론 최이도 백성들에게 나름의 대책이라는 것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해도 입보와 산성 입보가 바로 그것입니다. 몽골군이 쫓아올 수 없는 먼 바다의 섬이나 깊은 산속의 산성으로 피하라는 것이지요. 설악산 권금성이 바로 몽골에 침입돼 쌓은 대표적인 산성입니다. 사실 몽골군을 피해서 들어와야 하는 산성은 남한산성처럼 평야에 가까이 있는 산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은 들어가기도 쉽고 식량을 조달하기도 용이하지만 몽골군이 쫓아 들어오는 것 역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야만 몽골군의 약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좁고 거친 곳까지 몇 명이나 피난을 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피난을 온다 한들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결국 대부분의 백성들은 항쟁 기간 내내 몽골군의 약탈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백성들의 사정일 뿐이었지요. 강화도는 안전했고 세금도 잘 거치고 있었습니다. 강화도의 귀족들은 몽골의 침입에도 태평성대를 노래했습니다. 오랑캐 종족이 사납다지만 어떻게 이 물을 뛰어 건너랴. 어리석은 백성들아, 놀라지 말고 안심하고 단잠이나 자소. 그들은 응당 저절로 물러가리니 나라가 어찌 갑자기 무너지기야 하겠는가. 하지만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나라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이름 없는 민초들 덕분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몽골에 대한 30년 항전을 이끈 것도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1232년 12월) 경기도 용인의 작은 마을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몽골군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을 근처의 토성으로 집결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던 요새인 처인성입니다. 얼핏 봐서는 도저히 성처럼 느껴지지 않고 작은 언덕처럼 보입니다. 깊은 산속의 산성이나 섬으로 피난 갈 수 없었던 대부분의 고려 백성들은 이렇게 허술한 요새에서 몽골군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곳 사람들은 처인부곡이라는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회의 가장 밑바닥인 천민들이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건 분명했죠. 이렇게 허술한 요새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몽골군을 물리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기적이 없다면, 아니, 기적이 있더라도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리타이의 본진과 처인성의 고려 입보민들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몽골군 최고 지휘관이었던 살리타이가 사살, 그러니까 화살에 맞아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고려와 몽골의 28년 전쟁 중에도 유일한 사건이고, 그러니까 몽골의 최고 지휘관이 전사한 거죠. 유일한 사건이고, 몽골이 아마 유라시아 대륙에 걸치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동안에도 최고 지휘관의 이 전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근데 몽고군은 징기스칸 같은 몽고의 칸이 죽거나 어떤 사령관이 전사하면 돌아가는 풍속이 있어요. 몽고군 전체가 철수하는 거죠. 그래서 김윤후의 화살이든 김윤후의 부하의 화살이든 김윤후 부대의 전투가 몽골군의 2차 침공을 막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강화로 도망간 정부를 대신해서 고려를 지켜낸 것은 처인부곡의 천민들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단지 처인부곡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처인성 전투 1년 전인 1231년에는 충주성에서 더 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1231년 12월) 몽골군이 충주성으로 남하하자 충주에서는 노비들로 구성된 노군별초와 양반들로 구성된 양반별초가 각각 조직되어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몽골군이 가까이 오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몽골군의 잔혹함에 대한 소문에 공포를 느낀 양반별초들이 모두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비들에게 성의 운명이 맡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들이 모두 도망간 상태에서 노비들은 놀라운 분투를 보여줍니다. 몽골군의 거센 공격을 물리치고 성을 끝내 지켜낸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래도 미담으로 끝났겠지만 불행히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망갔던 양반별초들이 돌아온 후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돌아온 충주부사 우종주는 몽골군에게 약탈당한 은그릇 등을 관청의 노비들이 훔쳤다면서 성을 지켜낸 노비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꼴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정말 사람이 아니죠. 노비들은 당연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은 무려 9달을 끌다가 이듬해 9월 반란군 지도자 우본이 살해됨으로써 진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대몽항쟁의 실제 모습이 이 지경이었다면 도대체 최인은 왜 몽골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선 것일까요? 그 시기에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그건 무인정권 시대라고 하는 거. 그 전에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다가 전쟁도 하지만 타협도 하고. 근데 타협이 되면은 왕과 타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인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설자리를 잃게 돼요. 그래서 최씨정권은 왜 그렇게 끝까지 이 항전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최씨정권이 가지고 있는, 무인정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러니까 결국은 항전을 포기하면은 항전을 포기하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권이 소멸되는 그런 위기. 그래서 이 고려라는 나라는 무인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결코 항복을 하지 않지 않았어요? 정권의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항복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최이와 그의 후계자인 최항은
몽골군이 쳐들어오면 항복 문서를 보내서 친조를 약속하고 몽골군이 물러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임시 변통으로 20년 이상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대응에도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지부진한 고려와의 전쟁에서 끝장을 보기로 결심한 몽골군이 서해안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입니다. 특히 6차 침략 이후에 몽골 군대의 그 고려 정부 공략 방식이 보다 직접적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연해 지역을 직접적으로 압박해서 강화도 정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고려 정부가 보다 직접적인 위협에 놓인 상황이 되었고 그만큼 백성들에 대한 수치 체제도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전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게 된 거죠. 서해안이 봉쇄당하자 본토에서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강화도의 귀족들도 밥을 굶기 시작했죠. 왕도 식사를 줄여야 했고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들도 배를 골아야 했습니다. 결국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의 네 번째 권력자인 최의가 부하들에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4대 60년에 걸친 최씨 무신 정권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곧이어 몽골 제국과의 길고 이상한 전쟁도 끝이 납니다. 결과적으로는 항복을 하면서 결국 그 위계 질서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30년 동안 백성이 당한 고통은 백성이 30년 동안 전화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그 겪어야 했던 그 희생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백성의 안위는 안녕은 지킬 수 없는 그런 국가의 장기 항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항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30년간의 대몽 항쟁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생각하면 차라리 일찍 항복하는 것이 나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항쟁으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전을 하던 항복을 하던 국가의 생존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권의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최씨 무신 정권의 경우처럼 오직 힘에 의존해서만 권력을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정권은 위기 상황이 오면 오히려 더 옹색하게 행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30년 대몽 항쟁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